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강승희 교수입니다. 항공공학개론 5주차 학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5주와 6주차에 걸쳐 강의하며 이번 주에는 학력의 종류와 표면 마찰 학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샥웨이브라는 트럭이 정지 상태에 직선거리 402m를 가속하여 도달하는 시간을 겨루는 드래그 레이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트럭은 세기의 웨스팅하우스 J34-48Z 엔진을 사용하여 402m를 6.5초에 돌파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605km입니다. 이 트럭을 멈추기 위해서 우주 왕복선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군용 낙하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운전사도 가속 시에는 6지, 감속 시에는 9지가 걸린다고 합니다. 세계 항공기 엔진을 사용하여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이러한 가속 성능을 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측 그림은 좌측 트럭에서 사용된 엔진과 유사한 제트 엔진인 웨스팅하우스 XJ34W-17 엔진 2기를 장착한 더글라스 X3 스틸레토입니다. 이 항공기는 1950년대 미국 더글라스 항공사에서 제작한 실험용 제트기입니다. 초음속 비행을 위해 얕고 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낮은 추력으로 인해 마수 0.987, 시속 1136.2km로 음속을 돌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좀 아쉽죠? 좌측 트럭과 우측 항공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비슷한 엔진 3기를 사용하고도 최대 속도 시속 605km로 달리는 트럭과 2개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시속 1136.2km, 물론 고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요. 이 두 형상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좌측 트럭은 큰 저항을 받는 것 같고 우측 항공기는 저항이 매우 적게 받는 매우 날렵한 형상 같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가 느끼는 저항인 항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력은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에 저항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공기 표면에 공기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항력인 표면 마찰 항력과 흐름이 방류되었을 때 압력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 항력, 그리고 표면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을 합한 형상 항력이 있습니다. 유도 항력은 앞에 날개에서 배웠죠. 날개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에 의해 날개 끝에는 아랫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흐름에 의해 날개 끝 와류가 발생되고, 이 날개 끝 와류는 날개 뒷부분에 내리 흐름을 만들고 이로 인해 유도 항력이 발생되게 되죠. 양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유도 항력은 발생될 수 없는 항력입니다. 고성유동에서 배우겠습니다만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되는데 이 충격파의 압력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항력을 조파항력이라 합니다. 양력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항력을 유해항력이라고 하는데 유도 항력을 제한 모든 항력을 말합니다. 항공기의 항력은 공기와 상대 운동, 즉 항공기가 공기 중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에 저항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밀도에 비례하며 속도의 제곱과 면적에 비례합니다. 항력을 무차원한 항력계수 CD는 항력을 밀도와 속도 제곱의 2분의 1을 곱한 동합과 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항력계수는 날개의 경우 대문자 D를 사용하여 이렇게 사용되며 에어포일의 경우는 소문자 D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사용됩니다. 기준 면적은 날개의 경우 날개 면적을, 에어포일의 경우는 시위, 즉 코드를 사용합니다. 항공기의 최소 항력 개수는 얼마 정도일까요? 우선 원 카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력 개수 원 카운트는 0.0001, 즉 만분의 1을 의미합니다. 원 카운트는 매우 작은 값입니다. 풍동시험에서 300에서 400만 달러 정도 하는 매우 정밀한 센서를 사용하여 항공기 모형을 시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오차 범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항공기 개발 풍동시험에서는 몇 카운트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시험이 수행됩니다. 항공기의 받은 각이 작은 경우는, 즉 항공기가 순항하는 경우 항력 개수는 위식처럼 최소 항력과 유도 항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소 항력 개수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300 카운트, 즉 0.01호에서 0.03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최소 항력은 날렵한 형상의 항공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며, 현대의 자동차나 다른 운송체에서는 이 정도로 항력 개수를 낮게 설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항력도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원 카운트는 항공기 최소 항력의 150에서 300분의 1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럼 항력 개수 원 카운트, 즉 0.0001은 항공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항공기 항력 개수 만분의 1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서 항력 개수 원 카운트는 위표와 같은 성능 및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TX-1의 경우 3카운트를 줄이면 최대 속도 1나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C5A 수송기의 경우는 1카운트를 줄이면 1000파운드의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파운드면 450k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화물을 더 싣거나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A310 여객기의 경우 항력 개수 1카운트를 줄이면 연료 300kg을 더 실어 항속거리를 증가시키거나 3명의 승객을 더 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초음속 비행을 위해 1990년대 수행되었던 HSCT 항공기는 마수 2.4로 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미래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였습니다. HSCT 여객기의 경우 원 카운트를 줄이면 8명의 승객을 더 태우거나 60마일, 즉 100km를 더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력 개수 원 카운트는 항공기 최소 항력의 150에서 300분의 1로 매우 작은 값입니다. 만약 항공기를 설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만분의 1의 항력 개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인터넷 유효까지 항공료가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왕복한다고 하고 1년에 52주, 20년 동안 이 항공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8명을 항공기에 더 태운다는 것은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항력 개수를 가능한 작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빌리티 중 항공기만큼 유선 형태로, 즉 항력이 적게 설계된 모빌리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항력 개수를 더 줄일 수만 있다면 우수한 성능의 항공기 설계뿐 아니라 경쟁 기종에 비해 운영 면에서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항공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일반적인 항공기의 양력 개수와 항력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항공기가 순항하는 경우는 받은 각이 작은 상태로 비행하게 됩니다. 즉 최소 항력 부근에서 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항공기가 등속 수평 비행을 한다면 양력과 무게가 같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은 마찰에 의한 최소 항력과 유도 항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항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항력은 최소 항력 플러스 유도 항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수식으로 사용을 하면 전체 항력 D는 최소 항력 D0 플러스 유도 항력 D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 항력은 최소 항력 개수의 동합과 날개 면적을 곱한 값이고, 유도 항력은 우리가 날개에서 배웠듯이 파이 AR분의 CL제곱에다가 동합과 날개 면적을 곱한 값이 됩니다. 우리가 양력 개수는 양력을 동합과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등속 수평 비행 시에 양력과 항공기의 무게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양력 개수를 나타내면 항공기 무게를 동합과 날개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CL 값을 우리가 수식을 1이라고 하면 수식 1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항력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동합이 2분의 1의 밀도하고 속도의 제곱의 곱심으로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수식은 이와 같게 됩니다. 우리가 CD0 밀도, 면적, 그 다음에 파이, E, 가로 세로비 AR, W, S 밀도가 다 상수가 되므로 이 수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최소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유도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수식의 결과가 그림에 보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유도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마찰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항력은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두 항력을 더하면 전체 항력, 즉 토탈 드래그가 되는 것입니다. 유도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속도가 낮으면 유도 항력이 증가되고, 속도가 0이 되면 이와 같이 무한대 값이 됩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비행할 수 있는 최소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실속 속도라고 합니다. 점선으로 나타난 이 실속 속도 이하에서는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 속도 이후에서만 항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항력은 실속 속도 이후 속도가 증감에 따라 유도 항력에 의한 영향으로 항력이 감소되고, 최소 항력을 지나서 속도를 증가시키면 마찰 항력에 의한 영향으로 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은 항공기 형상과 항공기 자세 및 속도에 따라 종류 및 그 크기가 다릅니다만, 일반 대형 여객기가 순항하는 경우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형 여객기는 대부분 운속의 0.8배의 속도인 천음속으로 비행하므로 충격파에 의한 항력이 발생됩니다. 충격파에 의한 항력은 고속유동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보면 표면 마찰 항력과 양력 발생에 의해 날개에서 발생되는 유도 항력이 전체 항력 중 85% 정도를 차지하며, 이중 마찰에 의한 표면 마찰 항력, 즉 스킨 프릭션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도 항력에 대한 설명과 유도 항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주에 날개에서 배웠었습니다. 표면 마찰 항력과 유도 항력 외에 표면 거칠기, 즉 러프니스에 의한 항력, 엔진의 노즐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주변 공기와의 혼합에 의해 발생되는 항력인 애프터바디 드래그, 동태와 날개 접합부에서의 간섭에 의한 인터페이스 드래그는 어떠한 항력인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번 주 강의 후반부와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면 마찰 항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마찰 항력에서는 점선과 경계층, 측류와 난류, 내노즈수, 그리고 난류 경계층의 항력을 줄이는 방안인 리블렛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면 마찰 항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깃발을 물속과 공기 중에서 흔들 때 어느 때가 힘들 것 같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그럼 뿔같이 끈적끈적한 곳에서 흔들면 어떨까요? 꿀속에서 흔들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흔들 때가 힘들 것이고, 공기 중에서 흔들 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깃발을 세 가지 다른 유체에 흔들 때 어떤 차이가 있어 사람이 힘들다고 느낄까요? 끈적끈적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끈적끈적한 정도를 보면 꿀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 물, 공기는 사람이 끈적끈적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체감적으로 끈적끈적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끈적끈적한 성질을 점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평판을 흐르는 물속에 고정시켜 놓았을 때를 가시화한 그림입니다. 평판주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즉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전기분해하고 응극에서 발생된 수소방울이 평판 위를 지나가도록 하여 평판주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판에서 가까운 영역은 물의 점성에 의해 속도가 늦어지고, 어느 정도 평판에서 떨어진 영역에서는 이러한 느려지는 경향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판에 가까운 영역에 있는 물들을 보면 타이어를 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뭔가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하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평판에 가까운 표면과 물의 점성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비스커스 플로우 리전이 발생되고, 이 영역에서는 흐름의 진행을 방해하는 표면 마찰 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 물의 점성이 없다면, 즉 비점성 흐름의 경우는 우측 상단처럼 속도 분포가 될 것이고, 이때는 모든 영역에서 느려지는 속도 영역이 없는 비정성 흐름이 될 것입니다. 물의 점성이 있어 아래 점성 흐름처럼 표면 근처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공기에 점성이 있어 표면 마찰 항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표면 근처에서 속도 분포가 점성 흐름처럼 됩니다. 공기의 움직임을 가시화해 볼 수 있다면 공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공기의 경우는 연기를 사용합니다. 연기를 사용하게 되면 확산이 잘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을 사용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음 동영상은 앞장의 평판주의 흐름을 가시화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low is two-dimensional and laminar. Upstream of the plates, the flow is still uniform, but in the fluid layers near the plates, 그림처럼 평판에 공기나 물이 흐르게 되면 점성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속도 결핍이 나타납니다. 속도 결핍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팔을 끼고 골목길을 이렇게 달려간다고 했을 때 벽에 붙어 있는 사람은 벽과의 마찰에 의해 점차적으로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찰에 의해 속도 결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림의 우측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속도 결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결핍은 공기의 운동량의 결핍을 유발시키고, 운동량의 결핍이 공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인 표면 마찰 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결핍은 공기의 운동량의 결핍을 유발시키고, 운동량의 결핍이 공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인 표면 마찰 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표면에서의 속도 구배, 즉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 기울기를 알고 있어도 표면 마찰 항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모리알 크기의 약 10의 13승계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자유형도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메타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럼 물체 표면에 있는 공기의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표면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지된 표면에서의 공기의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비열 조건 또는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노슬립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찰에 의해 점성의 영향이 나타나는 영역인 경계층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층은 1904년 독일의 항공학자인 루디 프렌틀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902년에서 1904년에 프렌틀은 물체 표면에서의 유동 속도는 0이고 내인물수가 충분히 높다면 마찰 영향은 표면 근처의 얇은 층에 제한된다고 추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체 표면의 흐름은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표면에 가까운 마찰 영역, 다른 하나는 마찰이 무시되는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마찰 영역, 즉 표면에서 점성해간 영향이 나타나는 영역을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팔을 낀 상태로 넓은 골목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벽에 붙어있는 사람은 마찰에 의해 지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중앙에 있는 사람은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정지된 물체의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 되고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성에 의한 영향이 적게 되어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물체 표면 부근에서는 점성으로 인해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흐름 속도의 변화, 즉 속도 구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성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경계층이라 합니다. 경계층의 두께는 수백 미터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롯데월드타워가 555m인데 이 정도도 지상 경계층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살거나 볼 수 있는 건물 거의 대부분이 지상 경계층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계층에 의해 다양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기본적으로 경계층 내에서는 표면 마찰 항력을 유발시키고 항공기가 마우스 이상으로 비행할 때는 경계층 내의 마찰에 의해 온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재진입 물체인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는 경계층 내의 마찰로 인해 수천 도에서 수만 도로 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계층 내에서의 흐름은 점성력이 중요하게 되고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나타내는 내인물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경계층 내 표면 마찰 항력은 흐름이 측류 또는 난류인지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경계층을 고려하는 흥미로운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일반적인 여객기의 경우 날개 앞쪽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교란되지 않는 균일한 흐름이 엔진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투기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엔진이 항공기 후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체에 의해 교란되는 흐름 또는 방위된 흐름이 엔진에 공급되게 되면 엔진의 효율이 감소될 뿐 아니라 교란된 흐름은 점성에 의해 속도가 낮아지는데 엔진 입구에 있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압축기에 이 흐름이 공급되게 되면은 압축기의 윗부분은 속도가 빨라지고 아랫부분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즉 엔진 압축기의 윗면과 아랫면에 흐름 속도 차이가 발생된 공기가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가 있는 흐름이 엔진에 공급되게 되면은 압축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윗면과 아랫면에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 즉 인테이크를 설계할 때는 동체에서 발생된 경계층 흐름이 엔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동체에서 약간 떨어뜨려 공기 흡입구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 흡입구 위치를 결정할 때 동체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릴까를 결정하는데 경계층 두께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은 F-16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입니다. 그림처럼 공기 흡입구가 동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동체에서 발생되는 경계층 흐름이 공기 흡입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층 내의 흐름은 측류, 천이, 난류 흐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측류란 유체 입자가 서로 층을 이루면서 규칙 정연하게 흐르는 유동을 말합니다. 난류는 유체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회전하면서 흐르는 유동으로 에디라고 하는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되면서 흐르는 유동입니다. 두 흐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둥근 공을 여러 개 쌓아서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측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러한 흐름은 불안정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즉 약간의 교란만 있어도 흐름이 쉽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류는 병에다 흙탕물을 넣고 마구 흔들었을 때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많이 섞이면서 흐르는 유동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난류의 에너지는 측류보다 많습니다. 천의 흐름은 측류로부터 난류로 가는 중간 과정을 말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측류와 난류의 경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낮은 속도로 교란이 없이 흘러나올 때
좌측 그림처럼 규칙 정연하게 흐르는 흐름이 충류이며 파이프 내부에 물을 교란시키거나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우측 그림처럼 불규칙한 경로를 따라 회전하면서 흐르는 난류 흐름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균일한 측류 유동이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다공판을 지나면서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측류 흐름이 다공판을 지나면서 교란을 받아 천이 흐름이 되고 점차적으로 난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측류와 천이 난류를 가시화한 경우입니다. 좌측 그림은 수평하게 흐르는 공기를 연기로 과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흐름이 규칙 정연한 측류 흐름이지만 어느 정도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간헐적인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천이 흐름이 발생된 후에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흐름인 난류로 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연기가 공기 중을 올라가면서 측류 흐름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난류로 변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측류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확산되어 천이가 되면서 급격하게 난류 흐름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류, 천이, 난류 흐름은 아래 그림처럼 초음속 흐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형상이 초음속으로 비행하게 되면은 충격파가 발생되는데 미사일 표면에 근접한 영역에서 경계층이 발생되고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경계층 두께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경계층 내의 흐름도 측류에서 천이로 그리고 난류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본 레이놀즈는 1883년 우측 그림처럼 파이프를 통과하는 흐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큰 저장 탱크에 벨 마우스를 사용하여 유리관에 물을 통과시키면서 벨 마우스 입구에서 염료를 넣었습니다. 좌측 그림이 그의 논문에서 제시된 그림입니다. 좌측의 상단 그림처럼 낮은 속도에서는 염료는 매끄럽고 깔끔하게 흘러가고, 즉 물과 염료가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물의 속도가 증가되면서 중간 그림처럼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고 전체 파이프에 퍼지는 난류 유동이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순간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스트로보를 사용하지만 레이놀즈는 전기 불꽃에 의해 불이 비춰진 파이프 내 유동을 관찰하여 좌측 하단처럼 난류 현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물의 밀도, 속도, 점성 개수, 파이프의 직경이 좌측식처럼 정의되고 이 무차원 수식의 값이 어느 인계점을 초과할 때 난류가 발생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식은 레이놀스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나중에 사람들이 이 무차원 수식을 레이놀스로 부르게 됩니다. 좌측 하단 수식처럼 레이놀스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에 비로소 공기의 흐름과 같은 유동에서는 두임의 상대적인 역학관계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입니다. D는 레이놀스를 정의할 때 특성 길이로 사용됩니다. 파이프의 경우는 직경 D를 사용하고 날개의 경우는 평균 시위를 사용합니다. 레이놀스 수가 크다는 것은 점성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레이놀스 수가 작다는 것은 점성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레이놀스 수는 흐름이 측류 또는 난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여서 원형 파이프 내 흐름의 경우 레이놀스 수가 2100 이하이면 측류, 2100에서 4000 사이면 천이, 4000 이상이면 난류가 발생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평판의 경우는 측류 난류에 대한 레이놀스 기준 수치가 다르게 됩니다. 레이놀스 수가 50만 이하이면 측류, 100만 이상이면 난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 거칠기와 공기 흐름의 상태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표면 마찰 항력은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나타내는 레이놀스의 영향을 받으며 흐름이 측류인지 또는 난류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좌측 그림은 평판의 마찰 항력 개수를 레이놀스 대에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수평축이 레이놀스가 되고 수직축이 마찰 항력 개수입니다. 레이놀스가 커진다는 것은 점성력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어 마찰 항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레이놀스가 증가할수록
그림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마찰항력 개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놀스가 10의 6승이 되면 흐름이 측류 또는 난류 여부에 따라 마찰항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측류와 난류 흐름을 도식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류 흐름은 규칙 정연하게 층을 이루면서 흐르게 되어 바로 옆층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일정한 속도 분포를 보입니다. 난류는 작은 소용돌이인 에디에 의해 섞이면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섞인 흐름은 난류의 변동 성분이 되어 변동 성분을 옆층에 운동량을 전달하면서 흐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속도는 이와 같이 평균값과 변동 성분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섞인 흐름은 난류의 변동 성분이 옆층에 운동량을 전달하면서 흐르게 되어 표면 마찰항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좌측 그림에서 레이놀스가 동일하더라도 측류보다 난류의 마찰항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끈한 평판에 균일한 바람이 흐르게 되면 앞에서 배웠듯이 평판 시작점에서 경계층이 시작되고 뒤로 갈수록 경계층이 두꺼워집니다. 이를 경계층이 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평판의 앞부분에서 평판 위의 흐름은 점성의 영향에 의해 평판과 평행하게 서로 층을 이루면서 규칙 정연하게 흐르는 측류 경계층이 형성될 것입니다. 측류 경계층은 매우 불안정해지기 쉬워 작은 교란, 즉 작은 압력, 온도 변화 등의 교란에 의해서도 트립이 되어서 난류 경계층으로 변하기 쉽게 됩니다. 그림의 좌측 상단은 측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상단의 우측 그림은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평판과 접한 부분에서의 속도는 0이 되고 평판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어느 정도, 즉 경계층을 지나면서 균일한 속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계층 내에서는 속도 구배, 즉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 기울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판에서의 속도 기울기는 표면 전달 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 전달 능력에 면적을 곱하면 마찰항력이 됩니다. 우측 수식처럼 전달 항력은 공기의 점성 개수에 표면에서의 속도 9배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그림은 측류와 난류 속도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난류 경계층이 측류 경계층보다 두꺼우며 측류의 속도 분포가 경계층 외부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표면에서의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난류 경계층은 경계층 부근에서 자유흐름 속도에 더 가깝게, 즉 완만하게 변하다가 표면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면서 표면에서의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표면에 근접한 속도 구배는 난류 흐름일 때 측류보다 더 커지고 결국 난류 흐름이 측류 흐름보다 전달 능력이 더 크게 됩니다. 위 그림은 에어포일의 균일한 흐름이 지나갈 때 에어포일 주변에서의 경계층 흐름을 계력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에어포일 앞전 부근의 공기 흐름을 가시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끈한 에어포일에 균일한 흐름이 흐르게 되면 에어포일 주변에는 얇은 경계층이 형성되고 에어포일 앞전 부근에서는 측류 경계층이 형성됩니다. 경계층은 날개 뒷전으로 갈수록 성장하게 되고 흐름이 에어포일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지나면서 천이가 시작되고 에어포일 후반부에서는 난류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캠버가 있는 에어포일의 경우는 에어포일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의 경계층 특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에어포일상의 경계층 흐름은 에어포일을 지나면서 속도가 결핍되는 후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면
이와 같이 되고 이만큼의 속도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난류 후류가 만약 항공기 꼬리 날개를 지나가게 되면 꼬리 날개에 난류에 의한 피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F-117 꼬리 날개가 피로 하중에 의해 파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F-117 항공기의 경우는 레이더 탐지 면적을 작게 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 동체가 물을 싹둑싹둑 자른 형상처럼 각진 부분이 많아서 난류 후류 흐름이 많이 생성됩니다. 항공기가 고속 비행할 경우에는 동압도 매우 높게 되는데 이러한 높은 동압의 흐름, 특히 난류 흐름이 꼬리 날개를 지나가게 되면 꼬리 날개 효율 감소뿐 아니라 큰 피로 하중이 꼬리 날개에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고 결국 피로 하중이 누적되면 꼬리 날개가 파손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공기의 주 날개의 후류 흐름이 꼬리 날개를 지나가지 않도록 꼬리 날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동영상은 전투기가 폭탄, 미사일 또는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할 때 교란된 흐름에 놓여 있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풍동시험입니다. 그림은 외부 장착물 분리시험 중 자연학과 풍동시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오네라의 F1 풍동에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폭탄의 축소 모형을 전투기 모형에 장착한 후 모형을 투하시키고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여 안전한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모형 뒷부분에는 시험 모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네트를 설치하여 시험하게 됩니다. 레이놀즈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기준 길이를 점성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준 길이는 항공기의 경우 평균 수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실제 항공기와 새나 곤충 등의 레이놀즈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47이 고도 10km에서 순항할 때의 레이놀즈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변 공기의 밀도는 0.4kg/m 3승이고 보잉 747의 속도는 250m/s입니다. 이 항공기의 평균 시위는 11m이고 공기의 점성 개수는 14.9 곱하기 10의 -6승 kg/m입니다. 레이놀즈수는 점성 개수 미분의 속도와 평균 시 그리고 밀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점성 개수가 14.9 곱하기 10의 -6승이므로 점성 개수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평균 시위, 밀도 값을 대입을 하면은 보잉 747이 비행할 때 레이놀즈수는 73.8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이는 약 10의 8승 정도의 오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퍼 PA-16의
고도 1000m, 즉 1km에서 순항할 때의 레이놀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변 공기의 밀도는 1.1kg/m 3승이고 파이퍼 PA16의 속도는 51m/s입니다. 이 항공기의 평균 C는 1.6m이고 주변 공기의 점성 개수는 17.6 곱하기 10의-6승 kg/m입니다. 파이퍼 PA16이 고도 1000m에서 속도 51m/s로 비행을 할 때 레이놀스는 5.1 곱하기 10의-6승이 됩니다. 독수리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독수리가 고도 30m를 날아갈 때 레이놀스를 계산해 보면은 주변 공기의 밀도는 1.2kg/m 3승이고 독수리의 비행 속도는 13m/s, 그 다음에 독수리의 평균 시위는 0.4m, 주변 공기의 점성 개수는 17.9 곱하기 10의-6승 kg/m입니다. 독수리가 비행을 할 때 레이놀스를 계산해 보면은 3.5 곱하기 10의-5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고도 30m에서 날아갈 때 주변 공기의 밀도는 1.2kg/m 3승이 되고 파리의 속도는 4m/s가 됩니다. 파리 날개의 평균 시위는 0.003m가 되고 점성 개수는 17.9 곱하기 10의-6승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레이놀스는 0.8 곱하기 10의-3승이 되고 10의-3승의 5다가 됩니다. 앞에 보잉 747 항공기와 PA16 항공기, 독수리와 파리의 레이놀스에 나타나면 우측 그림과 유사하게 됩니다. 보잉 747이 10의-8승 정도의 5다, 그 다음에 PA16이 5 곱하기 10의-6승 정도의 5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3.5 곱하기 10의-5승, 파리가 10의-3승 정도의 5다가 됩니다. 그림의 MAV는 초소형 비행기입니다. MAV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대 길이 150mm, 최대 무게 100g 이하의 비행체로 10m/s 이상의 속도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장소를 비행하며 영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미 국방성에 의해서 제한된 항공기입니다. 이 MAV는 그림처럼 곤충과 새의 범위인 레이놀즈 수가 10의-5승 정도로 낮은 영역에서 비행하도록 제작된 초소형 비행기입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형상 설계된 결과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풍동시험이 수행됩니다. 개발되는 항공기의 실물을 풍동시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상은 동일하면서 축소 모형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하는 전투기의 경우 레이놀스는 10의-7승 정도 오다, 보잉 747은 10의-8승 정도 오다가 됩니다. 참고로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풍동시험의 레이놀스가 10의-6승 정도의 오더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런 레이놀스 차이가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레이놀스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963년에 첫 비행 후 1965년부터 실전 배치된 록히드사의 C-141 화물 수송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수송기를 설계하고 축소 모형을 사용하여 풍동시험을 하였고 시제기를 만들어 비행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의 이 부근에서의 압력 분포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풍동시험 결과는 좌측 그림과 같이 실선과 같이 나타났고 충격파도 이 부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비행시험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 압력 분포는 이 점선처럼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충격파도 풍동시험과 달리 이 부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이 풍동시험과 비행시험에 나타난 충격파의 위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풍동시험과 비행시험의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만큼의 압력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서 결국은 비행시험 후에 날개를 재설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풍동시험과 비행시험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이런 차이가 발생된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레이놀스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실물을 사용하는 비행시험과 축소된 모형을 사용하는 풍동시험 간에는 크기에 축소된 만큼의 영향이 있습니다. 평판의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그림이 실물 평판입니다. 아랫그림이 축소된 형상입니다. 이 두 평판에 공기가 흐르게 되면 윗그림의 실물 형상의 경우는 앞전에서 측류 경계층이 형성되고 천위를 거쳐 난류 경계층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 마찰압력은 어떤가요? 측류보다는 난류 경계층에서 표면 마찰압력이 더 크다고 앞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래 그림의 모형 평판을 보도록 합시다. 앞전에서 경계층이 형성되는 것은 실물 평판과 동일할 것입니다. 천위 위치도 실물 평판과 같이 일정한 거리를 지나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축소된 평판의 측류 경계층과 난류 경계층이 동일하게 축소되었나요? 실물의 난류 경계층 영역은 이만큼이 됩니다. 축소된 평판도 이 비율로 축소되어야 되는데 축소된 경우를 보면은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축소된 모형의 경우 측류 영역과 난류 영역의 비가 실물처럼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모형을 사용하는 풍동시험의 결과는 이러한 영향, 즉 레이놀스에 의한 영향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좌측 그림은 항공기 풍동시험에서 레이놀스를 보상해 실제 비행시험 상태를 예측해 주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풍동시험에는 실제 비행시험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물을 축소시킨, 즉 레이놀스에 의한 영향 외에 항공기 자세를 잡아주는 방법이 풍동시험과 비행시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풍동시험에서는 항공기가 스스로 자세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스팅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자세, 즉 항공기의 바등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풍동시험에서 항공기 모형을 축소시키는 경우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벳이나 그 다음에 갭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상을 해줘야 풍동시험 결과로 비행시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측 그림의 1은 풍동시험 결과입니다. 이 풍동시험 결과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팅에 의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줘서 다음 2단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풍동시험에서의 레이놀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0의 6승 정도 오다고 전투기의 경우는 비행시험 상태가 10의 7승 정도가 오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레이놀스 차이에 의한 영향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이러한 레이놀스를 보상해주는 방법 중에 우측 그림과 같이 실제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레이놀스에 대한 영향을 보상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를 축소함으로써 모형에서는 만들어주기 힘들었던 리벳, 갭 등에 의한 영향을 보상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비행시험 상태를 예측해 주게 됩니다. 풍동시험 결과와 비행시험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레이놀스 영향을 보상해 주는 과정 중에서 우측 그림과 같이 실제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표면 마찰 항력에 의한 영향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풍동시험의 레이놀스를 증가시켜 시험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놀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밀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기준 길이, 즉 평균 시율을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점선 개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압력을 가하는, 즉 가압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압에 5배에서 10배 정도로 가압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를 키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기준 길이인 평균 시율을 키우는 방법은 가능한 큰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점선 개수의 경우는 어떻게 작게 할 수 있을까요? 점선 개수는 온도에 민감하게 변화합니다. 온도를 낮추어 점선 개수를 매우 작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랍니다. 실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액화 질소를 사용하는 풍동이 있습니다.
천음속 풍동 중 세계에서 가장 큰 나사의 NTF 천음속 풍동입니다. 천음속은 보잉 747, A380 등 대형 여객기들이 순항하는 속도인 음속 부근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풍동을 보도록 할까요? 시험 마하수는 0.1에서 1.2입니다. 즉 속도가 음속의 0.1배에서 1.2배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시험 온도는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영하 156도에서 65도로 시험을 해줍니다. 압력은 15에서 130 psi로 가압시켜줍니다. 대기압이 14.7 psi이므로 1에서 9기압 정도로 가압시켜줍니다. 이렇게 레이놀스를 증가시키면 우측 그림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C-141 수송기나 보잉 747 비행기도 실물 비행 조건에서 풍동 시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레놀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난류를 만들어주는 원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놀스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입니다. 난류는 점성력보다 관성력이 클 때 나타나므로 레놀스가 큰 경우에 발생되기 쉽습니다. 레놀스가 클 때 외부에 교란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항공기에 스킨을 붙여줄 때 사용되는 리벳은 표면에 튀어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도 난류 흐름을 만들어주는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항공기가 비행할 때 벌레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벌레들이 항공기 표면에 부딪히고 이 벌레들의 사체가 표면에 붙게 됩니다. 이것도 흐름에 교란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공기 중에 먼지는 어떤가요? 먼지는 가볍지만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한다는 사실, 즉 높은 동압 조건으로 비행하므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됩니다. 빗방울은 어떤가요? 이것도 난류 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빙 현상은 어떤가요? 항공기 날개에 서리가 끼는 것도 흐름을 매끈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물며 눈이 오거나 날개에 결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아래 그림처럼 흐름을 측류에서 난류로 투입시켜주고 난류 경계층으로 만들어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 그림은 지그재그 테이프를 사용하여 측류 흐름을 난류 흐름으로 만들어준 것을 가시화한 그림입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저속 흐름에서는 아이들 땀띠하게 매우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백등유를 섞고 올레익산 한두 방울을 섞어주면 골고루 잘 섞이게 됩니다. 이를 표면에 바르고 바람을 불어주면 가루가 바람에 밀리면서 마르게 되는데 이를 가시화하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류 흐름에 지그재그 테이프를 붙여주면 날카로운 부분에서 흐름이 꼬이게 되면서 측류 흐름을 천식시켜 그림처럼 난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곤충의 사체가 날개에 붙는 경우입니다. 좌측 그림은 풍력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곤충이 블레이드와 충돌하면서 블레이드 표면에 표면 거칠기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풍력터빈을 가동시키면 블레이드 효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풍력터빈의 출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력터빈의 경우 블레이드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공기 날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항공기 날개에 곤충 사체가 붙어있는 경우를 도식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곤충 사체가 날개 앞전 부분에 많이 붙게 되는데 이는 날개 앞전부터 흐름을 난류로 만들어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표면 마찰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면 거칠기 증가는 항공기의 최소 비행 속도인 실속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먼지나 모래 등에 의해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항공기 날개 또는 동체 스킨을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판의 크기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판을 겹쳐 붙여서 항공기 스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제작해주는 게 표면 마찰 압력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두 장의 스킨을 다양한 방법으로 붙여줄 때의 항력 개수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림 A와 B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평판 위에 다른 평판을 잘라 붙여주면 항력 개수가 0.7이 됩니다. 이를 유선 형태로 만들어주면 0.51로 항력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좌측 그림의 C를 보면은 바람이 불어주는 방향으로 뒷장을 올려 붙인 경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포워드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때 항력 개수가 0.4인데 H처럼 뒷장을 내려 붙여주면 이를 백워드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항력 개수가 0.22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 없게 만들어주면 항력 개수가 0.07로 매우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리벳을 사용했을 때 항력 개수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A처럼 각진 볼트 헤드를 사용하면 항력 개수가 0.8인데요. C처럼 반원의 형태를 사용하면 항력 개수가 0.32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F처럼 리벳 헤드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항력 개수가 0.00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객기를 탈 때 날개나 동체 리벳을 보게 되면 우측 그림의 F처럼 리벳이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빙 현상이 표면 마찰 항력에 끼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추운 지역에 있는 공항에 있거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 대기 중일 때 또는 추운 대기 중을 비행하게 될 때 우측 그림처럼
항공기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게 됩니다. 좌측 그림은 풍력 더빈 블레이드에 눈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를, 우측 그림은 항공기에 결빙된 경우를 보여줍니다. 항공기가 비행 시에 이러한 결빙 현상이 나타나면 항공기 동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얼음을 녹여주는 제빙 장치를 가동시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결빙에 따라 항공기 무게도 증가될 수 있으며 결빙에 의해 날개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여 항력을 증가시키거나 항공기의 최소 속도인 실속 속도도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결빙에 의해 실속 속도가 35% 증가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날개에 결빙이 발생되면 특히 비행 시에는 날개 앞전 부분에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날개 형상을 변화시키고 항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앞전 부분에 형성된 얼음에 의해 좌측 그림처럼 날개 전체에 교란된 흐름이 지나가게 되고 후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은 매끈한 항공기 형상과 결빙에 의해 항력이 변화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처럼 결빙 현상이 발생되면 실속 속도가 증가되고 항력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여 추력은 항공기 추력과 항력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항공기가 기동할 수 있는 추력에 여유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림처럼 항공기에 결빙이 발생되면 잉여 추력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기동에 필요한 추력의 여유분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결빙에 따른 바등각 변화에 따른 양력계수 곡선을 보여줍니다. 앞전 부분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개의 양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날개에서의 실속을 증대시켜 최대 양력계수를 급격하게 줄여줄 뿐 아니라 실속도 낮은 바등각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항공기가 이착륙 시 최대 양력계수 부근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결빙이 발생되면 충분한 양력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빙이 비행 중에 발생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제빙 장치를 가동시켜 제거해 줘야 되며 비행 전에 눈이 항공기에 쌓이거나 결빙이 발생되면 반드시 이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날씨가 추운 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에 눈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제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s can be deceiving. It's not a laser, it's a de-icing machine. They use them to improve aerodynamics and reduce drag. But Russia, Canada, and Norway use a one-of-a-kind system for cleaning the snow off their runways. But first, this is a common practice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especially when aircraft is landing in the northern regions. De-icing doe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It removes the ice or snow that's built up on the surface of the plane. Sometimes the airlines will even spray the outside of the aircraft with a special spray that'll keep the plane in perfect operating condition and reduce the buildup of snow in the future. Because shards of ice or snow can actually mess up the aerodynamic properties of the plane, this is because there are some critical parts of the plane that can never be messed with, and this includes the wings a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abilizers. If there's any snow, ice, or anything else built up on top of these surfaces, the lift of the plane is decreased, the drag of the plane is increased, and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 snow will block the movable parts, like flaps, the slats, the spoilers, and for the something that airports need to do constantly from the engine. Or snow. I call it now. 좌측 그림은 이를 시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좌측선은 측류, 우측선은 난류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난류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증가되게 되면 표면 마찰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 중 위의 그림은 매끈한 에어폴 주위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며 하단은 표면 거칠기가 매우 큰 에어폴 주위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면 에어폴상의 흐름을 난류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난류 흐름 영역도 크게 만들어줍니다. 난류화된 흐름의 또 다른 문제는 우측 그림처럼 난류 흐름이 구조적인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하게 될 때 이러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흐름에 의한 구조적 진동을 유발하는 경우는 난류 흐름에 의한 영향 외에 항공기가 착륙 시에 착륙거리를 줄이기에 에어브레이크를 펼치게 되는데 이 에어브레이크의 뒷부분에 흐름이 방리되고 이 방리된 흐름이 구조적인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에어스코프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스코프처럼 동체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흐름을 방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구조적인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동체나 날개에서 발생된 후유가 꼬리 날개의 구조적인 진동을 유발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F-18 호넷 전투기가 저속에서 턴을 하면서 동체와 날개에서 발생된 후유에 의해 꼬리 날개에 구조적인 진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난류 흐름을 제어하여 항공기 항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어가 바닷물 속을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어 표피를 만진 적 있습니까? 과거에는 가끔 시장에서 상어 고기를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번 만져보면, 특히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좌측 그림은 상어의 표피를 확대한 것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그루브가 파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의 우측 하단의 선이 25마이크로메타입니다. 25마이크로메타는 0.05mm입니다. 머리카락이 대략 0.1mm라고 하면 머리카락의 4분의 1 정도인 것입니다. 그림에서 리블렛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 선의 3에서 4배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 두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림처럼 상어 표피에는 리블렛이라고 표시된 부분처럼 길이 방향에 매우 작은 그루브가 있는 형태의 표면 돌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어 표피를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리블렛이라고 하는데 벽면 근처 난류에 작은 와류인 에디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도록 하여 표면 마찰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난류의 표면 마찰압력 감소를 위한 리블렛 연구는 1970년대 말 나사의 냉글 연구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블렛을 연구하였는데 가장 효율적인 형상이 우측 그림처럼 사각 형태로 길이 방향으로 길게 그루브를 만들어준 형상입니다. 수영복 회사인 스피도의 경우 이러한 리블렛을 사용하여 수영복을 만들기도 하였고 3M사에서는 리블렛 필름을 만들어 항공기에 부착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영복 제조사인 스피도는 리블렛 원리를 이용하여 전신 수영복인 패스트스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스킨은 그림처럼 수영선수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리블렛을 수영복 배 근처에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리블렛 홈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45도 이상 벗어나게 되면 항력 감소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도 패스트스킨과 같은 수영복을 잇따라 출시하였습니다. 리블렛을 만들어 수영복에 붙이기도 했지만
원단에 리블렛 패턴을 인쇄한 경우도 있었으며 원단을 리블렛처럼 짜는 방법으로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리블렛을 사용하면 수영 속도를 6.6% 증가시키고 수영하는 동안 에너지 소모를 5.9%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리블렛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신기록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개량을 거듭한 후속 버전들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기록 수립이 계속 이어지자 국제수영연맹은 2010년 1월 1일부터 폴리우레탄 전신 수영복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첫 출시부터 금지까지 10여 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림은 항공기에 삼각형 리블렛을 부착한 경우와 좌측은 이러한 리블렛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3M사에서 개발한 삼각형 형태의 리블렛 필름을 항공기 표면에 부착하여 비행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리블렛 필름을 A320 표면에 부착하여 1에서 2% 정도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A340 항공기에는 2% 정도의 표면 마찰 확률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블렛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정도로 작습니다. 이러한 작은 그러브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효과가 급감하게 되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 청소 효과도 적게 나타나 자주 교체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표면 마찰 항력을 줄이기 위해 리블렛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create a 12-meter yacht that can lean back to the shark. Right. 하며